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경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상임위원이자 남북교류협력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아울러 우리 당 혁신과 통합에 앞장서고 계신 추미애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빈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벽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또 남북관계 발전에 희망을 드리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조연설은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015년은 우리에게는 분단 70년 되는 해고 또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 구도로 그렇게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그 평화와 협력과 성장의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평화의 삼각구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는 지속 가능한 우리 동북아 지역 안보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과 공동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외교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발제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에게 사전에 다 이렇게 배포해 드린 그 기조 연설문을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오늘 이게 남북 관계를 좀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렇게 동반 협력 3원칙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 찬성 여론이 7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삶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위기는 여전합니다.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또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국가 경영이 절실합니다. 국가 경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큽니다. 싸우지 않고 얻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입니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입니다. 경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동북아 경제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동북아 경제권에 진출하고 주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남북 경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안보 그리고 미래 경제를 향한 출구가 남북 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모두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하루아침에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임기 중에 남북 관계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촉구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촉구드립니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에도 촉구합니다. 남북 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당대표가 되면 현재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첫째, 분권적 남북 협력 원칙입니다. 남북 간 협력은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여러 단위에서 남북 협력에 참여할 때 남남 갈등도 줄고 지속적 평화로 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 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또 도시별로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 강원도가 북한과 만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길 바랍니다. 또 기업은 물론 각급 사회단체들도 북한과 상응한 영역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 중심 남북 협력 원칙입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 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정치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중국 어선의 진출로 어부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장마철 수자원 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협력하고 또 북한에 제안하겠습니다. 남북 간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입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모두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두 정상 간의 합의는 이제 국민과 국회 총의를 통해 항구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 국회 결의로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의 남북 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전체가 모여서 합의안을 추인하여 조약과 같은 기속력을 부여하고 실행을 결의한다면 남북관계 발전의 영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정권의 소중한 합의,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의 14 정상선언의 그 합의의 실천 방안도 논의해서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국민들의 뜻도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 좌우할 민족적, 역사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를 지키고 외교를 통해 평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극복할 그런 방안들이 활발하게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으신 김기정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외교전략 대토론회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라고 합니다. 2015년에 해가 밝았습니다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기상도라고 그럴까요? 여전히 추운 겨울 속에 놓여져 있고 아마 올해의 봄이 되더라도 국제 정세의 봄 기운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유인물로 여러분이 참고하셨던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에 관한 얘기를 저희들이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문재인 의원님의 기조 연설은 남북 관계의 좀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동반 협력의 3원칙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좀 토론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로서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연세대학교의 최종근 교수님께서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가 갖는 시대적 의미와 또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요. 대략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여기 참석하신 네 분들과 함께 저희가 활발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해주실 최종근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토론을 맡으신 중앙일보 대기자로 계시는 김영희 선생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전재성 교수님 참석을 하셨고요. 다음은 동국대학교의 고유한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펜스 21 편집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대 선생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오늘 외교전략대 토론회의 시작은 연세대학교 최종근 교수님께서 한반도 평화 삼각구도 시대적 의미와 국제정치학적 해석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정외과의 최종근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주제의 대부분이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에 대해서 이 정치학적 혹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신빙성 혹은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문제의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문재인 의원께서 오늘 연설에 남북관계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각구도 중에 맨 첫 번째 어떤 지속 가능한 동북아 안보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왜 전쟁이 발생하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통시적으로 많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5,000년 전에도 전쟁이 났는데 왜 지금도 전쟁이 나지? 왜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에서도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전쟁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규범적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위 우리 평화 삼각구도,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개념이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는 평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과학적으로 보면, 정치 과학적으로 보면 전쟁의 부재라고 하는 상당히 소극적 해석을 합니다. 즉 전쟁이 없는 상태. 그렇다고 본다면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에 평화로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한반도가 평화로웠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쟁이 부재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하고, 아마 이것은 이제 동북아에서도 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반목하고 긴장하고 상대방의 무기 증가, 국방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는 눈초리, 소극적 평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제, 그다음에 관념, 생각 자체가 없는 상태. 그래서 전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단계를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혹은 북유럽 혹은 유럽에서의 전쟁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10발 정도를 상당히 위협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전쟁의 역사를 공유했던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독일 국민은 프랑스의 핵무기를 전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거든요. 즉 전쟁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사전적으로나 아니 인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소위 적극적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소극적 평화를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는 돌이켜보면 강대국 정치의 동학을 일방적으로 소비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부상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의 식민화를 초래했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걸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의 해방 역시도 소위 우리의 의지와 능력보다는 일본의 패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어졌던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관념과는 상관없이 분단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즉 다시 한번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소위 우리 중국의 부상이니 미국의 패권이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의 보통국가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 국제 정치가 다시 한번 한반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즉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의 운명을 국제정치에 의해서 소비해야만 되는가 아닌가라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도자들의 그 외교관 혹은 대외관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시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것이 일종의 구호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대 정권이 각기 나름의 대외 정책을 표망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 이 동북아 평화 삼각구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라독스라는 말을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동북아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페이지 6페이지 나와 있는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를 우리 동네라고 한다면요. 이 표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여기다 절대 투자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상국이 존재하고요. 또 그 부상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지역 국가들끼리 서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서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요. 또 국가의 생존을 걱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뭐 대만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때론 또 우리도 과도하게 생존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유럽과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국내 정치 제도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다. 북한과도 같은 상당히 강력한 독재 체제가 존재하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소위 민주주의, 일본과 같은 제도주의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의 소위 원 파티, 투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사 문제는 매우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리고 가장 고질적이고 원시적인 문제, 즉 영토 분쟁을 가지고 아직 영토를 가지고 저희는 티격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영토가 상당히 큰 땅덩어리가 아니라요. 그 바다에 있는 바위섬 가지고 상당히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주장한다는 것이 매우 이상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를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첫째는 물리력으로, 즉 경제력을 향상시켜서 국방력으로 전이되는 소위 부국강병을 통해서요. 그래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통상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즉 인간은 폭력적이고 국가는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이므로 나는 나의 안보를 스스로 담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증가시켜야 된다. 때로는 나의 힘이 모질라면 외부에서 동맹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주의 생각이죠. 항상 최악의 상태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가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방안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세력 균형이니 세력 전이니 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혹은 국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성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군비 증강 혹은 동맹 강화 같은 상당히 하드한 폴리시들이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물리력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학습 능력이 상당히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안보가 중요하지만 전쟁이 물리적으로 이롭지 못하다고 하는 인식, 그리고 전쟁은 방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합쳐져서 전쟁의 길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제도의 창출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려고 하죠. 결국 이것이 적극적 평화를 이제 양산하게 되는 것인데, 자유주의는 협력이 보다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자의 경우 물리력을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평화의 지도자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소위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합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절대 비행기 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확률상 비행기 사고는 나타나지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신혼여행 때 추락하면은 죽을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장 행복한 날, 즉 최악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일상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즉 인간은 무슨 뜻이냐? 소위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항상 고려합니다. 우리는 신혼여행 도착지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비행기를 탈 때 최악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고려하죠. 이것이 저희 자유주의의 생각과 비슷한데요. 즉 무엇이 이성이냐라고 했었을 때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았던 문재인 후보의 평화의 삼각구도는 세 가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안보, 남북관계의 개선과 공동발전, 국제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외교입니다. 근데 내용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속가능한 지역안보에서 육자회담을 꼭 집어 문재인 후보는 이야기합니다. 이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 통상 안정과 평화로운 질서를 이야기할 때 한반도의 안보 구도가 소위 원인이냐 결과이냐 했었을 때 소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봤었을 때 동북아발 안보 위기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악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제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우리에게 부여준 숙제 지난 20년간의 큰 숙제는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앞서 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우리 동네에서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6차 회담이야말로 그냥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적인 관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즉 제도를 통해서 협력하지 못했던 이 동북아 국가들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국제정책적으로 가장 어려운 해당 국가를 비핵화시키는 문제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6차 회담이거든요. 즉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다 이 회담에 참여해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즉 적극적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평화의 삼각국도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질서 안보를 창출하기 위한 일종의 원인으로서 6차 회담의 성공과 이것을 강조했던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제가 외교부 6차 회담 자문인이었는데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6차 회담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수석 대표하고 밥 한 거 먹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 상당히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 발언하셨던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 발전인데요. 이건 제가 워낙 오늘 연설문에 잘 나와 있지만 돌이켜 보시면 평화라는 말보다 통일이라는 말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통일 대박론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을 대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교감을 즉 교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하고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동네방네 외국 다 돌아다니면서 얘랑 나 결혼하면 대박이야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스토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신뢰를 바탕으로 공존하지 못하는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통일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만큼 공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14선언 같은 경우는 통일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통일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는 얌체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즉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류를 강조하는 것은 제 생각에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외교인데요. 이 국제정치의 보편과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문재인의 평화 삼각구도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구현하는 외교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내 존재하는 지원 세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외교 담론, 안보 담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 추진력도 중요하겠죠. 물론 이 평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화의 삼각구도는 평화 담론으로서 한국 사회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확장된 선택의 폭이 국민으로부터 바로 선택되거나 지지로 이어질 수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7년간 보수정부는 북한에 관련하여 포용보다는 군사적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북 억지론, 즉 소극적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배담론으로 어느 정도 등장하였습니다. 보통 지금 천안함과 연평도를 보고 자랐던 20대 초반 대학생 아이들은요, 지금 북한은 상당히 악마처럼 느껴집니다. 두 가지 북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발하는 북한이 있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교류해야 되는 북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교류했던 북한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억제로는 북한의 군사도발, 핵위협론, 김정은 체제 불신에 의해서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 북한은 점점 더 완벽한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대박론이 나와서 북한은 흡수해야 될 대상으로 왜 인지적으로 인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북 위협 인식이 강화는 우리의 부국 강병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의 당위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것은 중국을 고려하지 않은 혹은 이 지역의 분쟁의 질서를 강화하는 소위 저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론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죠. 동맹은 상당히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하는 이성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발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대북 위협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평화 담론이 대응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권의 보수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야당의 전략적 상상력의 부재가 대안 담론을 생산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종북의 시각으로 날카로운 난도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직된 대북 위협 인식과 과도한 동맹 의존은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상력에 많은 고리를 가합니다. 즉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던 자유주의적 혹은 적극적 평화를 창출하는데 상상력을 구속합니다. 혀진주제의 고질적 병폐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전략적 인내와 엄격한 상호주의로 인해 매몰되는 사회 구조를 우리 스스로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먼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평화 삼각구도 오늘 런칭데이라고 한다면 내부적 논리 강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들 삶에 왜 중요한지 상당히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안 담론으로 등장을 해서 지금 주류 담론과 소위 경쟁할 수 있는 담론으로 등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그것이 소극적 평화이든 적극적 평화이든 간에 지도자의 치밀한 구성과 강력한 추진 의지 그리고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삼각구도는 더 이상 소극적 평화가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비전과 현 구도를 어떻게 적극적 평화로 전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치밀한 구상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의 방식은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1시간 20분 남짓 남았습니다만,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가 이제 사실 이건 일종의 정책 브랜드 비슷하게 저한테 보여집니다만, 마치 4대국 보장론과 같은 혹은 동북아 시대구상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그런 정책 대표하는 외교 정책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2015년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가 갖는 의미 물론 발제는 최종훈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여기 참석하신 토론자분들께서 아주 간단히 먼저 원 라운드로요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한 3번 정도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데 하나는 남북관계에 관한 거고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된 걸 좀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구도 중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육자회담과 관련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걸 한번 토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3라운드로 하나는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에 관한 짧은 비평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평가라고 그럴까요? 이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구도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해서 이 3번으로 크게 주제를 나누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님 모셔서, 먼저 첫 주제,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요거 하고 나머지는 또 네네, 나누니까.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퀴즈 발제하고 최종곤 교수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특히 최종곤 교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한 반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홀가분한데요. 제 이 토론에 특히 평화 부분의 토론에 제목을 하나 붙이자면은 신문기사식으로 제목을 붙이자면은 평화가 대박이다. 이게 제 오늘 토론의
제목입니다. 평화대박이 한국 사회의 담론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한반도 평화의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은 대단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대박을 말하자면은 평화대박이 통일대박의 필수 조건입니다. 평화 없이는 통일 없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가 축적이 돼가지고 평화 과정이 쌓여서 그 끝에서 최종 단계에서 오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일 대박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데 마차를 말 앞에다 갖다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문재인 의원한테 바라건대 이 통일이라는 거 이걸 갖다 그냥 큰 담론으로서 우린 통일이다. 우리 저희 이승만 박사의 북진 통일부터 통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퇴색된 통일 말고 정말 진정한 이런 이 통일 대박과 대비되는 이 평화 이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조연설문에서 아쉬운 거는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하면서 평화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꼭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생략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 대표를 노리고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의 슬로건,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현실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한반도 평화 발신이 과연 지속 가능한 지역안보,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발전, 국제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안보만으로 가능한가? 한반도의 현실, 북한의 미국 불신을 고려하면은 미국의 적극적인 평화 이니셔티브 없이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오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상으로는 미국 없이 우리끼리 평화 한번 하지.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마지막 마무리는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그 방식 모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 관계부터 정상화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평화에 관한 입니다.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의 그 균형 위에서 또 일본이 등장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서 한국이 이제는 여기서 적어도 이 나라들의 등을 떠밀고 이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해가지고 평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니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동평군이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상당히 벅차요. 거대 담론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로는 대단히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힘에 벅찬 거고, 그러나 우리 땅에, 이게 대한민국 땅입니다. 우리의 실존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악을 쓰고 그 사람들 끌어당기고 등을 밀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화가
평화를 논하면서 이런 미국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 또 동시에 중국의 역할, 러시아의 역할, 일본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고 바로 이것이 독일 통일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전재승 교수님께서 좀 토론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간단하게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재밌게 읽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그런 정책 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정원 교수님께서 또 이론적으로 많은 해설을 해주셔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요 안은 처음 제가 보고요. 이제 야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 대안에 대한 담론들은 리딩을 쭉 해왔고 지난번 대선 때도 여러 가지 안들을 내셨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 의원님 말씀처럼 초당적으로 지금 한국 외교나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반가운 마음도 있고 일단 이게 처음 초고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좀 더 정교하게 발전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먼저 이 내용은 연설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설문으로 만들기 전에 있는 밑그림에 해당되는 정책 페이퍼 같은 게 사실 좀 있어야 되고 그 또 밑에는 이 철학이랄까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도 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아마 최정원 선생님께서 보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연설문 형태라 하더라도 그런 그 정확한 현실 진단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 비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과거와 현재에 관한 평가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동북아나 남북 관계를 보면은 이 현실의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빨리 나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내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명확한 그 정설이 없을 정도로 그거는 단순한 이념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대한 분석과 지식의 부족이 있고 또 이 연설문이 만약에 정책화된다면 이거는 지금 정책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이나 뭐 그 이후의 시간을 상정한 담론들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동북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2014년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한테 너무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해나간다는 게 거의 이제는 옵션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선택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훨씬 더 자주 더 격하게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5년, 10년 후에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아까 최원 선생님이 이제 강대국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이제 정책 담론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미래 시점을 명확하게 상정하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략 뭐 2020년 정도가 되겠죠. 최근에 나오는 많은 정책 담론들은 외국의 경우에는 2030년 정도를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5년은 물론이고 2017년에 머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2020년 전후에 동북아와 남북한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먼저 정확하게 나름대로 예측을 해본 상황에서 정책 담론을 만들어 가야 된다. 특히 이제 국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국가들의 내부가 어떻게 변화야 될지에 대한 한국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변화된다든지 진보 보수 갈등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정치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줄어들 정도로 세대 간 격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치 갈등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수 진보의 갈등으로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꾸려가기에는 그건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스펙트럼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글로벌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삼각구도 마지막이 이제 지구 대안인데 지금 뭐 사이버 안보라든지 올해 있을 뭐 개발 의제 또는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은 앞으로 2015년 이후에 10년간을 목표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이템만 나열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건 뭐 비단 이 연설문뿐만 아니라 한국 내 많은 담론들이 이 지구적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우리 국력에 비해서는 국내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통의 이제 정책 담론은 처음에 비전이 있어야 되죠. 비전은 그 정부나 정당의 강력한 철학을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주 독특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평화라는 건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가치나 철학을 담기에는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는 뭐 국내 정치의 가치와 대외 정치의 가치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면 좋겠죠. 이 경우는 우리 문 의원님의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 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더 드러나서 그게 의미 있는 현실에 이겨낼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비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 그 정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국 말로 설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정책 과제의 목표들과 그 다음에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돼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수단에 관한 것인데요. 이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 아까 김영희 대기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 없이 목표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로운 뭔가를 내세우려면 현재 국내에 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 그거를 어느 정도 다 리뷰를 한 상태에서 이번 행정부의 공이나 또 부족한 점도 다 포함해서 국내 담론이 잘 리뷰가 된 상황에서 좀 종합적인 그 전체의 이 프레임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현 선생님은 나중에 북한 문제를 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 그럼 지금 평화의 삶과 구도도 조금 말씀하실래요? 네, 좀 짧게 좀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평화의 삼각 구도에 대해서는 뭐 사실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3이라는 의미는 매우 좋은 의미인데 때로는 이게 삼각 관계 또는 삼각 파도 뭐 이러면 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또 좋게 보면 2인 삼각 남과 북이 손잡고 이 삼각 협력을 해 나가면 좋은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 평화의 삼각을 쓰시려면 협력 구도라고 하는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그 협력이라는 게 들어가면 조금 그 좋은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지속 가능한 지역 안보로 첫 번째를 꼽으신 걸로 볼 때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안보 우선적 또는 다소 보수화된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안정감을 가지겠다는 취지인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김영희 대기자님 지적하신 그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육자회담 재개 주장을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육자회담 안에서 이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데 따라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후에 논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지어서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같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삼각협력의 시너지를 찾는 게 아마 이 구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가 지금 이제 남북 간 분단 체제, 그리고 이제 남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체제, 그리고 이제 그걸 둘러싼 세계 체제, 이런 그 층위의 이런 그 3층 구조로 둘러싸여 있는 이 구조를 서로 협력적 구도로 만들어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통일을 이룩하고 성장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자는 그런
의미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브랜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하신 각각의 그 세 가지의 내용은 보통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문재인의 뭐 독특한 고유 명사로 앞으로 네이밍을 좀 해나가면 대중들에게나 이렇게 전달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예,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또 북한 외교 관계 이제 전문가분들이 평소에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안 되는 차원에서 좀 찾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문 의원님의 이제 삼각 평화 구도는 기존의 안보 개념에 있어 일정 정도 수정을 요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적 담론으로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그 안보가 중요하고 어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위를 중시한다고 하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결과로서의 안보를 평가하자면은 굉장히 안보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안보의 성과가 나빠지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에 이제 처했다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다른 안보 담론으로서의 어떤 수정된 안보관, 수정된 어떤 안전보장에 대한 이런 논의를 촉구하시는 어떤 하나의 대문으로서 세계의 대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삼각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안보를 강조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통일까지 강조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안보와 통일의 양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성과 또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이렇게 레토릭으로서 극복해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과로서의 안보, 결과로서의 평화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모해 나간다는 차원에서의 기존 관점에 대한 수정의 요구고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자 안티테제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방향은 추상적입니다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좀 균형을 도모하는 이런 어떤 이 선언 자체로서의 의미가 일단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실행 가능성과 후속 구체화된 어떤 하나의 어떤 집행력을 가진, 실행력을 가진 담론으로 이것이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물론 앞서 선생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짧게 평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또 제 분야와 관계된 사항은 이후 토론에서 보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고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3자가 저는 동서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각관계 그러니까 조금 좀 삼각관계도 좀 안정적 삼각관계가 있긴 하죠. 예, 그래. 삼각관계 이러면 조금 좀 뭔가 좀 부정적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평화삼각구도는 국제정치학 민주평화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 혹시 이 의원님 뭐 좀 특별하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조 의원님. 네. 뭘 좀. 우리 발제하신 최종근 교수님께서 국제 정치학의 이론과 이제 우리의 난제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현실주의에 기반하면서 자유주의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이 주신 큰 문제가 여전히 이제 미제로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평화 체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육자회담을 어떻게 레버리지를 찾을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고민이 사실은 어제 오늘 사이의 뉴스가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방백서를 통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de facto nuclear power state 이렇게 선언을 한 거나 똑같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 통일 대박이나 어떤 정책, 통일 정책을 짜야 되는 국가로서는 굉장히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종전협정의 그 당사국이 대한민국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의 핵국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평화체제로 확립하는 거라면 이 북미 간의 직접 거래의 장으로 사실 평화체제가 우리한테 하나의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북미 간의 어떤 마지막 거래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당사국으로서 빠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빠져있고 이론상 빠져있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어서 빠져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제목처럼 위기인 거죠. 이 상황에서. 근데 왜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현실 인식과 그런 건 없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담론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건 헛말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핵국가라는 건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는 평화체제 자체도 하나의 교착 국면, 데드엔드로서 우리한테 돼버릴 거 아니냐 하는 절망감이 있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평생 구상을 해오셨는데 그걸 오늘 좀 던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고민으로 지금 와 있는 건데요. 좀 듣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감사합니다. 뭐 혹시 생각이 바뀌셨으면 이 의원님도 좀 말씀하시겠어요? 네. 참 중요한 얘기이고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 또는 한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담론으로 나가야지 된다. 그리고 평화 담론이 통일 대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 굉장히 와닿았는데 아까 최종근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계속하는 거의 뭐 6년 이상 또는 거의 늘 지금 종북몰이 또 뭐 이 안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됐다. 이 얘기가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대학에 계시니까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굉장히 좀 마음에 오늘 우울한 또 하나의 팩트로서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평화 담론 또 평화 체제로 저는 나가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정말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지를 또 특히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굉장히 마음에 갑갑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화체제로 저는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높여야지 미국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없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우리 당이 앞으로 열심히 얘기하고 이럴 때 그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거가 특히 젊은 층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내세워서 통일 대박보다는 평화 대박이 함께 더 앞장서서 같이 나가야지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얻으면서 이게 영향력을 미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점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들 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뭐 어디에선가 아마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와 관련된 이 정책적 논의들, 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늘 정치인들이 좀 다뤄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관한 문제를 던져야 이제
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비전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큰 요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인 뭔가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뭐 좀 세부적인 좀 안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좀 논의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가집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신 문재인 의원께서 아마 오늘 일정 때문에 좀 있으면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출발하시기 전에 좀 간단히 좀 평을 좀 해주실까요? 오늘 우리 아주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이게 함께 못해서 아주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다행히 컷오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본선을 위해서 오늘 그 전라북도에 이렇게 가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부득이 조금 먼저 일어서는 거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희 그 대기자님 평화가 대박이다 라는 말씀에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말은 뭐 옳은 말이지만 연애도 못하면서 심지어 뭐 만나는 것조차 못하면서 통일 대박을 말하는 것은 조금 초현실적이다라는 아까 최동근 교수님 말씀하고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애하면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듯이 이게 평화가 남북 간의 평화가 또 평화 체제가 이렇게 고착이 되고 또 오래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통일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참여정부 때 했던 14 정상선언문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그 14 정상선언문 속에는 통일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전체 내용이 어떻게 남북 간의 평화를 공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경제협력을 더 이렇게 정진시켜 나가느냐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죠. 그때 그 남북 간의 두 지도자는 우선은 평화를 이렇게 확실하게 굳히는 것이 우선 과제고 그러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라고 그 인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이 남북 간의 그 평화를 좀 정진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14 정상선언 속에 보면 그에 관한 방안도 대단히 상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 제시되어 있어서 그대로만 가면 정말 그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또 그만큼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세에 맞게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영희 그 대기자님께서 이 평화체제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방안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빠져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은 납득이 갑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 그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별로 이제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이렇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평화 체제라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하고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북한의 핵은 뭐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그거는 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남북 간의 오랜 합의이기도 하고요.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기도 합니다. 북한 스스로도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맞은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핵화를 이렇게 이루려고 그렇게 이제 정책 기조를 잡아왔었는데 그것은 전혀 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에 북한의 협력력은 점점점 강화돼 왔죠. 아까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국방백서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국방백서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거의 뭐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나 저는 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 체제와 그다음에 비핵화의 그 해법도 우리 참여정부 때 육자회담을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그때 9.19 합의 또 2.15 합의 이 합의에서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또 핵묵지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핵 프로그램까지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평화체제의 구축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또는 교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평화체제 속에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체제를 위해서나 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나 이렇게 육자회담을 이렇게 재개하는 것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평화체제라는 게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합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아까 김영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그 육자회담은 그 평화체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다자 외교 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이게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유용한 틀인 것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이제 우리 또 기조 발제자와 또 토론자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 또 더 이제 이렇게 보완해서 어른 추상적인 그 담론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일어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그럼 남아서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 2015년의 전망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크게 두 가지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는 역시 요즘 한국의 외교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삼각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삼각 구도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서 중국의 이 균형적 위치가 점차 균형을 좀 잃어가고 있는 이런 위기가 올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남북 관계에 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듣고 또 동북아 정세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현 선생님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갖는 그 시대의 사적 의미, 광복 70, 분단 70년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남북한 정치 지도자 공이
그동안 두세 대가 걸쳐서 이룩하지 못한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밑으로부터의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단 국가에서 정치 권력이 이 정치 권력을 너무 독점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이나 북이나 똑같은 논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나의 권력 안에, 체제 안에 묶어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산가족들, 그 부부나 부자 자매 간에도 생사 확인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순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올해 이제 남북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생각해 볼 때, 70년 동안에 우리가 뭘 했나,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아마 반성과 함께 상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저는 남이나 북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도 계속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통일대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통일준비 뭐 여러 가지 또 이 작은 통로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상과 담론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올해 들어서서 어쨌든 이걸 이제 풀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강한 그 문제인식을 갖고 그 신년사에서 역대 북한 지도자가 그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된다는 것보다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이제 복원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동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두 차례 시도했던 그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서 한 번은 지지난해는 격의 문제였고 지난해는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로 사실상 이게 그 회담 자체가 무산됐는데요.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아까도 이제 삼각 그런 구도 속에 결국은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와 압력 구도에서 남북이 치고 나가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제약을 풀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풀기 위한 새로운 북핵 해법과 평화체제 구축 등 그랜드 디자인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사이에도 이제 그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6.15 14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북한 정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합의 틀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이게 이제 단절돼서 다시 대립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풀려면 결국은 정상들이 만나서 이것을 재구성하고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또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의 전례에 비춰볼 때 오늘도 많이 언급이 됐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정부들은 나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관련된 구상을 내고 미국에 협의해서 그게 상응하는 미국도 어떤 구상들이 나가고 그것이 결합돼서 예를 들어서 이 평화체제 구축이나 북미 적대관계 해소로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일 때 정상회담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을 내놓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 속에 이게 이제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라는 구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가능했던 것이었고요. 노무현 정부도 국정의 제일 과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동북아 시대 구상이라든가 이런 큰 틀의 구상도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남북 관계 차원에서 강한 정상회담의 동기가 있긴 하더라도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제약을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어떤 새로운 북핵 해법을 마련하고 미국의 협조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략적 인내와 제재와 압력에 일관되게 지금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느냐는 그 나름대로 창의적인 안을 낼 수 있느냐는 데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선생님,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배경 속에 국제 정치적인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드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가 그 무드 변화에 좀 견인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을 좀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영희 대기자님, 아까 그 평화체제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미국의 이니셔티브 없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다른 부분, 쿠바하고 관계 정상화도 그렇고, 뭔가 좀, 오바마가 뭔가 정치적 업적을 남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북한도 과연 이 무슨 정치적 업적으로 인식을 할까요, 오바마가? 북한이라는 게 단순히 북한이 아니고, 네. 북한은 한반도 문제거든요. 한반도라는 것은 또 동북아 아닙니까? 동북아라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의 그 패권 경쟁에 걸려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바마로서는 보세요, 큐바, 미국 이란 여기에서 이 카리브해에서 이 동북아시아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중간선거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대패를 하니까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국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번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소니 픽처의 그 문제를 보면은 오바마가 상당히 이걸 갖다가 좀 튀기고 증폭시킨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골프 치는 휴가지에서 그거 북한이 했다. 이거 북한이 이것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럼 또 하나 국내적인 요인 말고 또 뭐냐. 미중 경쟁의 페이스가 있는데, 거기 하나의 주요한 연결고리인 남북 관계에서 남북 관계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 2002년 일본의 고이즈미가 평양을 갔습니다. 평양을 가가지고 김정일이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평양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이 볼 때도 야, 이제 북일 관계가 엄청난 과속을 내는구나.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아웃페이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존 캐리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HEU를 갖다가 터뜨려가지고 한 방에 일거에 이 북일 관계 이 개선 전망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도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미국이라는 게 이게 말이죠. 얼마든지 뭐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충분히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지금 말이죠. 외형상으로 보면 한중 관계 밀월이다. 한미 관계 밀월이다. 극상이다.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밀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문제 하나 났을 때에 미국이 오바마가 골프 치면서 할 게 아니고 백악관에 돌아와가지고 한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다. 좀 양해해라. 그러면 우리가 말릴 여지라도 있는 거라고요. 그럴 겨를도 없이 해버렸다고요. 이게 한미 관계의, 한미 외교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한미 관계에, 남북 관계에 제동을 걸 여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미국의 국내 사정, 그보다 더 크게는
큰 동심원으로 볼 때 맨 바깥에 있는 원이 미중 패권 경쟁인데 그 안에서 아주 요긴한 연결고리인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가 미중관계 또 북미관계, 한미관계보다 앞선다. 이거는 오바마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바마가 아까 얘기한 그 자기의 그 하나의 큰 이 구도를 완성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그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면은 대북,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미국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노력 기울여야 되고, 제가 최근에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러시아의 사람들도 엄청 불만이 많아요. 러시아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외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는 거, 이거 제가 자꾸 독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역시 독일 통일의 교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남북관계의 남북관계의 변화 주도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고, 그러나 남북관계를 미국하고 워싱턴과 전혀 관계없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이건 좀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앞서 나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견인해 나가는 뭔가 지혜. 네. 대미 외교를 갖다가 네. 한미 외교를 지금같이 건성으로 기분만 좋다고 그렇게 악순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실속 있는 한미 외교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럼 한미일 관계의 뭐 미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과의 뭐 한미일 삼각구도 쪽으로 이제 점차 추가 좀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구도 속에서 한국이 뭔가 좀 자율적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자율적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미를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북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앞에 북한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뒤에 한미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 한반도 문제가 이제 냉전의 유산이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분단서부터 다 냉전에서 시작된 건데, 근데 지금의 한반도 문제의 세팅은 이 냉전식의 이념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중 경쟁 구도로 가는 거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중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텐데, 그렇다고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군사력이 의미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주 치열한 군사적인 공방 속에서 그 위에서 협력이 이렇게 얹혀지는 그런 이중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 미중한테 유리한지가 먼저 계산이 되고 나서 지금 북한의 이슈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그 강대국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미국이 한반도 정책이나 북한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한반도 문제는 국제 문제랑 엮여 있는 데다가 우리 스스로 미중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일대박론 작년 초에 나왔을 때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국한테. 너네가 원하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반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다. 만약에 통일됐는데 한국 주도로 통일돼서 주한미군이 더 많이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 중국 견제를 위해서 더 전진 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죠. 핵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우리한테 한 게, 남북관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반대가 없다. 오히려 개선을 해라. 그건 저는 뭐 진심도 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렇게 개선된 이후에 한반도가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면 미국도 찬성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지켜야 될 국익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같은 거는 북한이 미워서라기보다는 핵이 확산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인데다가 인권은 미국이 주도를 꼭 한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 일반이 문제가 사이버 경우도 소니 문제는 지금 뭐 미북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사이버 안보의 그 이제 룰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버 안보보다 미국이 지금 이 사이버 안보의 룰을 미국이 장악해야만 중국이나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근데 그걸 북한이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인터뷰 영화 때문에 그 전에 북한이 몇 차례 아주 강력한 미국에 대한 공격 의도를 밝혔었고, 따라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그 문제를 이 픽업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보일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동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공간을 좁혀놓으면 우리가 그걸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는 한 그 안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북관계 개선이 그 길이냐? 물론 길이죠.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게 되면 미중한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북한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성장도 됐고, 한중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지 않아도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안착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한국한테 이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그 전단 문제하고 군사훈련하고 어제 국방위 성명이 나왔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통일 제도 전복 그 세 가지를 걸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응대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그걸 강제할 능력이 있느냐 북한한테. 그 능력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스스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아직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또는 뭐 일본하고 납치자 문제 또는 뭐 광물도 거의 다 팔았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것도 팔고 인력 수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장기적으로는 쇠퇴해도 단기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북 관계를 우리 뜻대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남북 관계의 문제와 국제 정치에서 외교 이슈를 엮어서 해답을 내야지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미중의 영역을 배제하자든지 아니면 미중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만 잘하면 우리가 된다는 식의 사고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따라서 그거를 다 조합한 답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대북 관계를 조합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길은 결국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100% 동감해요.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건 핵을 갖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북한의 생존 보장을 해서 북한하고 전략적 관계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통일 얘기를 그건 그냥 이상이고 그 얘기는 덜하고 대북 전략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평화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돼야만 그래서 북한이 정권 안정을 생각에 확보가 돼야만 당연히 핵을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전체 구도 속에서 지금 해나갈 거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런 면에서 이 양당의 국내 정치 문제긴 하지만 보수 정권은 압박을 가하는 거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을 더 비전을 제시해서 설득하려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한쪽을 비판한다고 돼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짜여진 조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 압박을 가할 때 북한이라고 그래서 압박 없이 인센티브만 준다고 핵을 버리지는 않거든요. 북한도 다 국가 이익이라는 게 그 자기 이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 담론을 모아서 정말 이렇게 잘 짜고 칠 거냐 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어졌는데. 네, 거기까지만. 저는 아까 몇 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일종의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시대적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이게는 늘 다른 논점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합의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의 역사를 움직여온 하나의 동력은
뭐 개체 중심 안보론, 뭐 두려움, 북극 강병 이게 한 축이었다면 한쪽은 역사 성찰,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고 시장적 이익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늘 엇비슷하게 좀 작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들 미국은 어떻다, 중국은 어떻다, 뭐 북한은 어떻다 이러지만 그 속 내부에 국가 내부의 동력들이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동력들이 어쩌면 분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종대 편집장을 진짜 눈을 제 눈을 안 맞추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게 한국 내에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움직일 때 지금 지금 김영희 대기자님이 전재승 교수나 다 하신 말씀처럼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잘 좀 짜나가야 된다. 이건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혹은 더 나아가서 안보 정책을 주관하는 데에 그 안에 이를테면 국방부 내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보를 내세워서 한미동맹을 내세워서 남북관계 70년 분단 70년을 극복을 하는 것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아주 딱 들어맞는 사례가 하나 최근에 있었는데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그 사태입니다. 그 국회 국방부가 와서 설명할 때는 곧 서명할 거라고 예상하고 국회에 설명하러 온 건데 막상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사실은 벌써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6일 날 이미 서명을 하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굉장히 놀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아젠다인데 이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보만 공유하다 보면 시스템을 공유할 것이고 시스템을 공유하다 보면 훈련을 공동으로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공동 군사 작전으로도 나갈 수 있는 이게 한 발 한 발씩 빠지는 건데 이거를 벌써 다 해치우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국방부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성된 난맥인데 그것은 김관진 실장이 뒤에 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내 처리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청와대입니다. 근데 국방부는 이걸 연내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애초 언론에 계획한 대로 곧 차관급 회담을 열어서 거기서 서명합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그 계획대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며칠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청와대 욕심이 작용한 거죠. 이거 연내 반드시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승만 국방장관은 한민구 장관이 아니라 김관진 장관입니다. 여전히. 그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래 급했을까? 뭔 약속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변국하고의 어떤 협력에서도 바로 중요한 건 이런 속도 차이입니다. 어떤 그 정책적인 감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가 한 말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이런 불상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다른 말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추미애 의원님께서 아까 제기하신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방백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의원님과 동일한 걱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한국 사회가 북한의 무엇이 위협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의 어떤 파산적인 징후가 보인다. 지금 국방백서대로라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초강대국이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커부대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영토에 특수부대 20만을 침투시킬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세계 1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했다는데 이거 전 세계 3개국밖에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이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논란이 많은데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진다. 거기에다가 지구 반대편까지 때리는 핵미사일인데 이건 소형화가 임박했다. 도대체 안 가진 게 뭡니까 북한이? 안 가진 게. 병력은 또 120만으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이걸 다 합쳐서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몰랐던
초강대국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것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 안보의 담론을 유지하는 현재 정부의 어떤 그 시야의 분별력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안보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비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조간신문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북한이 7.1 전쟁 계획을 완성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재작년에 3.1 전쟁 계획 완성했다는 기사 본 지가 언젠데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뉴스라고 3일이 7일로 바뀌었다고 또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일 만에 할까? 7일 만에 할까? 60일 만에 할까? 우리 전쟁 계획은 120일 전쟁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쟁 계획은. 그러면 도대체 전쟁이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상영 기간이 얼마짜리 영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위협이냐에 대한 것들이 거의 시야가 상실되면서 제가 국방 실무자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오히려 더 대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금만 전문가라면 다 압니다. 북한이 앞으로 재래식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뻔히 알고 있거든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게 불가능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나빠졌거든요. 더 후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가능한 국가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안보냐 하는데 이걸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언론의 선동적 담론으로 인해 가지고 대비해야 될 안보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결국은 외부 기관의 압력 때문에 합참의 작전에 근무하는 장교들이 무엇을 계획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치적 압력에 밀리는 거죠. 선동적 안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안보를 걱정합니다. 이 삼각구도 이 여러 가지 주변 협력이나 이것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분열이 되어서 결국은 흔들리고 있는 분별력, 이것이 희미해져가는 분별력 속에서 어떤 안보의 중심 과제를 뽑아낼 수 없는 사정, 정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속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안보 자체의 기반을 지금 허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대기자님 뭐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김정대 편집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 국방백서에서 핵 보유국 선언한 걸 이제 말씀해 맥이 같이 통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있어 왔던 안보 우위, 우리나라 이 대외 정책 수립 구조의 수립 과정에서의 절대적인 안보 우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이 세 분들이 외교, 대화, 이걸 눌러버리고 안보를 가지고 이 나라의 대외 정책 전략을 갖다가 수립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글로 통해서 이 안보 우위를 갖다가 외교 대화하고 좀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논의하다가 다른 동기에서 남재준 물러나고 김장수 물러나고 이제 김관진이 청와대 들어갔는데 난 이 김기춘 실장 밑에서 조금 위상이 확 줄어든 줄 알았더니만은 만약에 이런 일을 여기서 한 것이라면은 이건 대단히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아니냐. 그럼 국회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언론도 탓했지만은 언론도 국회 탓을 해요.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국방백서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북한의 이 핵 보유국 선언을 북한을 대신 해줍니까? 북한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아까 방금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남북 7.1 전쟁 말씀이 나왔는데 그 전에 3.1 전쟁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강하게 의심을 하는 게 산군 복합체의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군 복합체라는 게 절대적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관피아 참 점잖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관피아가 아니에요. 이게 산군 복합체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이 국방정책, 대외정책 전략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그 이 기업적 이익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그 이익 이걸 갖다가 확보하는 이런 엄청난 그 산군 복합체제 이거는 미국서도 참 이게 해소하기 어려운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간단하죠. 얼마 전에 이 산군 복합체를 주제로 한 드라마까지 있어가지고 대단히 인기가 있어요. 그때는 산군 복합체가 대통령까지 쥐고 흔들어버려요. 그런 좀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고 하면은 산군 복합체라는 엄청난 구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12시에 마쳐야죠. 12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주 좀 짧게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이 한국에서 말씀 제일 잘하시는 분을 모셨다는 사실 제가 깜빡 잊고 두 주제가 그냥 절반씩만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죠. 지금 한 7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전 전재선 교수에게 좀 짧게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의 균형 외교에 관한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이 사이에 곤혹스럽게 놓여진 한국의 균형 외교가 언젠가는 좀 큰 위기를 맞을 것 같은 느낌. 그건 좀 아슬아슬한 배 양쪽에 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어서 배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언젠가 물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게 올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좀 짧게 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우리 총정리는 오늘 발제하신 전용근 교수께서 평화의 삼각구도, 삼각관계 이거 말씀 외에 남북한 관계를 좀 포함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아마 김기현 선생님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짧게 작년에 이제 미중 얘기들을 들은 거에서 느낀 건데,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한미일 협력 말씀하셨는데, 미일은 지금 아베 정권에 4년 더 갈 테니까요. 그거와 상관없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아주 단단한 공동안보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순방 때부터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기서 가장 취약한 상대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구조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물론 중국과 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구도에서 한국이 탈피하는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이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역시 기존의 미국 동맹국 중에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다 굉장히 잘해줬던 시점이 작년까지의 시점인 것 같아요. 서로 취약성을 보강하거나 매력적인 상대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한. 따라서 이 우리나라 행정부들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한미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아져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음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 속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외교를 굉장히 못한 걸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우리 정부가 이번에 잘하고 다음에 못하고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요. 사드 문제는 하나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그거는 미중 다 한국의 사드 도입이 물론 이제 아까 김종대 대표님 말씀하고 상당히 견해를 같이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미중이 다 한국을 테스트해 보려는 이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욕먹게 되어 있는 이슈인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이슈는 올해 더 많아질 거다. AIB 가입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국을 계속 테스트해 보려는 상황이 느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기란 말씀인데 정말 위기고 문턱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답은 거기서 둘 다 잘하겠다든지 아니면 미중 쪽에 어느 쪽으로 더 가깝게 가겠다든지 하는 건 답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풀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해서 그런 미중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조금 더 다른 스탠스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기존에는 뭐 지역 중견국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여기서 다자협력 트리포드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해서 굉장히 그 복합적인 지역 외교 전략이 필요한 상태가 돼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미일 협력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이 되면 그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그 견제할 거기 때문에 생기는 딜레마가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버리면 더 딜레마가 커질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는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미중하고의 딜레마가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나쁜 일본과 나쁜 북한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즐기는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이 상황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젠가는 깨질 한시적인 외교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은 오늘 발제자인 최준공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기 저도 토론을 할 걸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 친구가 얘기를 하던데요. 미국에 10개의 외교안보 정책 순위가 있다면, 10 Foreign Policy Priority가 있다면 아마 한반도 정책은 11번째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내 정치 사정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 순위와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 순위는 상당히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과도한 소위 능력 부여는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간극이기 때문에 소위 많은 손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14년 한 해만 돌이켜 보면요, 중요한 날짜들이 한 5개 정도 잡힙니다. 3월 25일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일의 협력은 절대적이며 그 중에 맹점은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했죠. 세월호 참사 9일 이후에 미국 대통령은 검은 옷 입고 나타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다색이 그려져요. 바다색과 같은 하늘색 자켓을 입고 나옵니다. 그날 한미 간의 군사 협력은 정보 교류와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 하겠다라고 선언문에 찍혀져 있습니다. 5월 22일 날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패스가 되고서 거기에 1234호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그다음에 한미일이 어떻게 미사일 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걸지에 대해서 미국 상원 국방위에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걸 법제화시키거든요. 10월 24일 날 전시작전 통제권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 중에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군이 북한에 대한 자위적, 소위 억제력이 있을 때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2개가 킬체인하고 KAMD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 말씀하셨듯이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소위 패스가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국방백서에 소위 초강대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퍼펙트 에너미로 나타납니다. 북한이. 제 생각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한 건데 우리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소위 능력과 북한의 의도는 매우 퍼펙트하게 대한민국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공세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94년도에 등장했던 북핵이가 지금 2015년에 있어서 21년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조금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것도 있어요. 지겹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
그 당시 그 직전까지 담론이라는 것이 대북 억제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뒤집는 혹은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소위 남북 교류 공전 평화에 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뒤집었을까? 이 거대한 완전히 고착화된 화석화된 담론을 어떻게 부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좀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나요? 대학원생이었네요. 예. 그때를 잘 모르겠어요. 그 소수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첫 번째는 우리 지도자의 소위 완벽한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소위 민족보다 못한 동맹은 없다. 뭐 민족이 낫다라고 하는 이인모까지 성안시켰지만 결국은 보수 쪽으로 돌아섰던 것이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엄청 두들겨 맞았고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대임에서도 불구하고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담론화시키고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다고 한다면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위협은 계속 완벽화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 경제 레버리지 없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북한이 자꾸 중국의 경제권 안에 들어간다고 컴플레인만 할 것이고요. 일본은요, 우리에게 역사와, 즉,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 역사와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할 것이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팔짱 끼고 있는 미국의 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미국은 소위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이익이기 때문에, 즉, 미국의 대중정책이라고 하는 전략적 이익 때문에 미일 관계를 모험화시키고 포기한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완벽화되어가는, 그리고 교류도 하지 못하는 북한에 상당히 위협화시켜서 결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는 분리시키고 한미일 협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21년 동안 소위 북한의 핵 때문에 지겨웠던 시기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 같아서, 이때쯤 되면은 야당 혹은 소위 대안적 지도자 혹은 기존의 담론을 뭔가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세력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컴백했던 분들이요, 소위 야인 생활하면서 하나도 업데이트한 거 없습니다.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사고가 가지고 동맹 우선론, 그다음에 무기 우선론, 그 다음에 소위 제로섬 게임 가지고만 계속 푸시를 하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요. 마지막으로 20, 30대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은 상당히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더 불행한 아이들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그들의 인지의 범위는 인천공항에서 끝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휴전선이 있어서 못 넘어가는 것도 못 넘어가는 거지만 분명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부상하고 있는 중국 옆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현대, 기아 이런 데 취직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상해나 북경 가서 취직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보관,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너무 옥매였기 때문에 이들의 상상력이 부재가 돼요. 마드리드에 갔더니 스페인의 경제가 상당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 가서 취직할 생각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갔더니 걔네들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가서 취직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 위주, 일본 위주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빨리 열리고 있는 부상하는 중국에 있으면서 계속 북한은 위협이야. 근데 통일해야 돼 강조만 하였지. 이 상상력이 상당히 가둬놓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좀 혁신적인 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교전략대 토론에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좀 더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여간에 해소되지 않고 좀 더 가중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내놓는 담론이 갖는 또 기능, 역할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들, 발제자님들, 그리고 두 분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계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 대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